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1. 인간의 행동과 성격. 학습 목표. 1. 인간의 발달 심리와 성격 특성을 이해한다. 2. 성격의 개념과 성격 형성의 과정을 이해한다. 1. 인간 행동의 근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은 발달을 통한 변화와 성격 형성에 대한 탐구로 시작된다. 인간의 삶은 시간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변화되며 따라서 시간적 변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발달이란 인생의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 즉 수정에서 죽음까지 전 생애에 걸친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발달은 연속적이어서 한 시간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는지, 키가 얼마나 컸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달 후, 1년 후에는 확실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흰머리가 나오고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도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알던 모르던, 원하던 원치 않던 변화가 정지하는 일은 죽음밖에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시기에서 신체적인, 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정한 시기에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을 설명하고자 많은 학자들이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발달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보통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다. 첫째, 발달은 연속적인 것일까? 점진적인 것일까? 둘째, 발달의 근원은 유전적인 것일까? 환경적인 것일까? 셋째, 발달의 개인차의 특성과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견해를 비롯하여 발달 단계에 대한 용어와 연령 시기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다. 본 교재에서는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8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의 발달하는 시기에 따라 변화의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주장에 기초하여 이론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발달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때 신체적인 측면의 외연적인 특성도 있지만 성격의 발달, 특히 학습으로 인한 인지 발달, 태도나 정서의 발달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학 전반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커다란 이론적 사조를 통하여 평생을 연구한 위대한 학자들의 생애와 그들이 주장한 이론들과 만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의 집중 부위에 따른 성적 성격 발달을 연구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핵심 에너지를 사회환경으로 보고 8단계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을, 아들러는 우월감은 열등감의 보상 심리로 출생순위의 성격 형성을 주장하였다. 융은 분석 심리학을 통해 성격 발달의 기초적인 요소를 제시하였고 무의식과 개성화로 후학들의 연구에 영향력을 주었다. 피아제는 인지적 변화를 통한 인지 발달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도덕성 발달 이론의 콜버그와 인지주의보다는 구성주의로 분류되는 비고츠키는 러시아 최초의 심리학자로서 언어와 부목,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동주의 학자들은 위의 학자와 같이 성격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학습의 조건화로 인하여 성격 및 심리 특성이 형성되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다. 고전적 행동주의자는 파블로프, 왓슨, 손다이크가 대표적이며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스키너로 잘 알려져 있다. 행동주의 학자들은 강화의 원리를 통해 성격 심리 특성뿐만 아니라 학습 이론의 교육 영역과 문제 행동 수정의 심리치료 분야, 광고 심리학 등 아주 많은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인본주의에서는 매슬로우, 로저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 매슬로우는 욕구의 개설로, 로저스는 상담 분야의 거장으로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으로 언급되고 여기에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과 듀세이의 에고그램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학 분야에서 발달 심리와 성격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학문적 사조는 정신분석이론, 인지주의, 행동주의, 인본주의의 네 가지 사조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구성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학 분야의 학습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성격 특성 이론과는 다소 상이한 바가 있어서 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학자별, 이론별 발달 단계에 대한 구분과 이론에 맞게 특징들을 주장하는 내용들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과 행동에 대한 원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 행동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2. 성격의 이해. 인간 행동은 개인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인간이 왜 그렇게 각각 다른지,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 인간 행동을 기술하고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며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게 되고 문제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1. 성격의 개념. 성격이란 영어의 퍼서널리티로서 퍼는를 통하여 SONAR이는 말하다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는 페르조나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원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다.
즉 퍼서널리티란 사회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외연적인 행동 양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어의 퍼서널리티와 우리말의 성격이란 말의 의미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격에 대한 접근 방법과 견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성격이란 개인이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특징적인 양식으로서 타인과 구별되게 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 방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단 한 번 난폭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즉 성격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특징적이다. 아울러 성격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된 행동이나 사고들을 토대로 하여 추리된 경향성을 뜻한다. 둘째, 성격은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문화와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각 나라와 기후에 따라 풍습이 다르고 인사법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격은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사고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끝으로 성격은 수많은 성격 특징들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개인이 그 특징들을 조직하여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올포트는 개인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름대로 적응하게 만드는 개인의 내재하는 정신체계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하였다. 퍼비는 상황에 대한 일관된 반응 양식을 설명해주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다. 케버와 샤이에는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징적 유형을 창조하는 정신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하였다. 메디는 사람들의 사고, 감정, 행동과 같은 심리적 행동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연속성이 있으며 그 순간의 사회 및 생물학적 압력만의 결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공통성 및 차이를 결정하는 특징 및 경향의 안정된 집합이라고 하였다. 성격이론이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에서의 차이를 묘사하고 설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이다. 성격이론가들은 성격이론을 통해서 어떤 성격 특질이 가장 중요한지, 특질 간에 있을 수 있는 관계 및 양상들을 각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특질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심리학의 다른 영역들과 달리 성격이론의 경우 인간 전체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있고 아마도 심리학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격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행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동기력이나 추동. 둘째, 환경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게끔 하는 정신구조나 정신의 구성요소. 셋째, 개인의 성격이 동기와 정신구조에 있어서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방식. 넷째, 그러한 차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기까지 발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성격이론이란 동기인지 개인차 그리고 발달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다. 이 성격의 특성과 기능. 성격의 정의에 근거해서 볼 때 성격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성격은 내적 속성이다. 둘째, 성격은 정신신체적 체계들의 통합 과정이다. 셋째, 성격은 개인마다 고유성을 가진다. 넷째, 성격은 일관성을 가진다. 다섯째, 성격은 역동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성격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첫째, 개인이 부분적이고 비조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거나 도모하고 환경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셋째, 각 개인을 독특한 존재로서 규정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 지어준다. 넷째, 실제로 각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3. 성격의 구성요소. 1. 특질이론. 특질이론은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성격 특질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올포트와 카텔이 대표적인 특질이론가들이다. 올포트에게 있어서 특질은 개인으로 하여금 여러 다른 자극 또는 상황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준비된 상태로서 개인의 생각, 행동 및 감정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격 구조이다. 따라서 특질은 성격의 개인차의 기초가 된다. 올포트는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적 성향과 일반적 특질을 구분하였다. 개인적 성향은 각 개인에게만 독특한 것으로서 개인들 간에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하며, 일반적 특질이란 여러 개인들이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으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한 특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 개인의 독특한 생활 흔적을 찾아봐야 하고, 일반적 특질을 알아보기 위해선 객관적 검사를 통해 각 개인이 받은 점수의 양적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올포트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개인적 성향을 다시 기본 성향, 중심 성향 그리고 2차적 성향으로 구분하였다. 기본 성향은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마치 정열과 같은 것으로 행동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관찰된다.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욕구 추구와 관련 있는 것과 같다. 중심 성향은 기본 성향보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만 비교적 보편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한 개인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특성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시간을 잘 지키고 용의 주도하고 신용이 있다고 기술했다면 그의 중심 성향을 기술한 것이다. 2차적 성향은 중심 특질보다도 덜 일관성 있고 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는 부지런하지만 주말에 자기 집에서는 게으름뱅이일 수 있는 것과 같다. 올포트는 이러한 성격 특성을 통합하고 일생 동안 방향을 제시하는 전반적인 성격 구조라 할 수 있는 고유자아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고유자아는 자신을 중요하게 느끼는 인식된 자아를 뜻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내적 통일감, 장기적 목표 수립, 나라는 존재를 형성케 한다. 고유자아는 유아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7가지 자아 단계 신체적 자아,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 자아 확장, 자아상,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자아 고유자아 추구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다. 카텔에게 있어서 특질이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여러 상황과 시간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부여하는 정신적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카텔은 올포트와는 달리 특질을 성격의 구조로 보기보다는 성격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카텔은 개인의 특징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를 근거로 해서 특질을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분류는 일반적 특질과 독특한 특질로 분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류는 능력 특질, 기질 특질, 역동적 특질로 분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분류는 특질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따라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분류인 표면 특질과 원천 특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면 특질은 표면적으로 함께 속하는 일련의 행동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친절성의 표면 특질에는 미소 짓는 것, 악수하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등의 행동이 속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관찰될 때 우리는 그 개인을 친절하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표면 특질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될 뿐만 아니라 특정한 환경적 압력에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행동들 간의 상관적 경향을 나타낼 뿐 설명적 역할은 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 원천 특질은 개인의 행동이나 생각 및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성격의 핵심을 이루는 특질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의 일관성을 결정짓는다. 하나의 원천 특질은 여러 표면 특질에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친절성과 공격성 특질에 속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사람의 저변에는 정서적 불안이라는 원천 특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텔에 의하면 원천 특질은 표면 특질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카텔은 수많은 질문지 객관적 검사 및 생활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통계적 및 수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16개의 주요 성격 요인들을 찾아내었다. 엄격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카텔의 이론은 성격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질 이론은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격 특성들을 확인하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질 이론은 극도로 복잡한 인간을 설명하기에는 좀 단순하다는 것과 안정된 성격 특성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질 특성 이론. 기질 특성 이론가들은 인간이 생물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질과 성격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생물학적 발달에 대한 고려 없이 성격 발달을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기질 특성에 관한 고려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을 엠페도클레스의 4가지 기본 요소 공기, 물, 불, 흙에 상응하는 4가지 기본적 기질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갈레누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 유형론은 기질 특성을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및 흑담즙질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다혈질형은 혈액이 더 우세한 사람으로 항상 유쾌하고 사교적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점액질형은 점액이 더 우세한 사람으로 항상 침착하고 조용하며 인내심이 강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담즙질형은 황담즙이 더 우세한 사람으로 쉽게 분노하며 성미가 급한 특징을, 그리고 흑담즙질형은 흑담즙이 더 우세한 사람으로 쉽게 우울해지며 항상 조용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초기 성격 이론 중에 하나가 신체 유형과 성격이 서로 상관 있다는 체격 이론이다. 실더는 신체 유형을 내배엽, 중배엽 및 외배엽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내배엽형은 둥글고 부드러운 체격과 큰 배를 가진 신체적 특징을 보인다. 중배엽형은 강한 뼈와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건장하고 곧은 체격을, 그리고 외배엽형은 마르고 가느다란 체격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실더는 성격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내장형은 음식과 사람 그리고 편안함을 좋아하고 사회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투사형은 신체적 모험과 활기찬 활동을 좋아하며, 두뇌형은 자의식이 강하며 비밀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쉴떠는 살찐 내배여평은 내장형의 성격과 근육이 잘 발달한 중배여평은 투사형의 그리고 외배여평은 두뇌형의 성격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면서 성격 유형은 신체 유형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들은 성격과 신체 유형 간에 어떤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성이 약하고 또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과학적으로 합리화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쉴턴의 이론과 연구 방법이 비록 비난받고 있다 하더라도 신체와 성격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특별한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성격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체가 성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외부 세계로부터 어떻게 취급받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의 신체가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 유형론이나 쉴턴의 유형론과는 달리 기질 특성의 양적 차이에 관심을 가진 성격이론가는 아이젠크이다. 아이젠크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인격, 기질, 지성, 그리고 신체적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조직화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인격이란 의지와 관련되며 기질은 정서와 지성은 지능과 그리고 신체는 신체적 외형 및 내분비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아이젠크는 광범위한 수집 자료에 대한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내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의 세 가지 특성들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을 이루며 각기 생물학적 기초가 있고 또 정상 모집단 내에서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젠크에 의하면 외내향성은 개인의 각성 수준을 평가해주는 차원으로 조건 반사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척도의 점수가 낮은 내향성의 사람은 감각의 예민성과 주의력이 증진되어 있어 조건 반사 형성이 용이하다고 한다. 반면에 이 척도 점수가 높은 외향성의 사람은 각성 수준이 낮아 조건 반사 형성이 어렵고 조건 반사가 이루어져도 곧 소거된다고 한다. 성격 이론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 심리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성격을 단편적인 상태로 이해하려는 연구들로 이러한 연구들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가 보다는 현재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이 있는지에 관심이 더 많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특성이론이 있는데 이는 다시 유형론과 특질론으로 나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달하며 그러한 성격이 생활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이론이다. 과정이론에는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강조하는 정신분석,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적 관점의 이론,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자기 실현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이론 등이 있다. 유형론. 유형론은 히포크라테스, 크레치머, 쉴턴, 융이 대표적이고 그 내용을 표로 제시하였다. 특질론. 특질론은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가 대표적인 학자로 분류된다. 4. 성격검사. 1. 객관적 성격검사. 면접기법이나 관찰자의 해석적 능력에 영향받지 않는 측정 도구를 고안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객관적 검사를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검사는 지필검사이며 표준 절차에 따라 점수화되는 질문지이다. 일반적으로 객관적 검사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검사자는 단지 예와 아니오의 반응 중에서 또는 여러 개의 반응 중에서 하나의 답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객관적 검사는 실시 방법 및 점수화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검사 결과는 검사자의 편견이나 절차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 성격 특질을 정확히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특질이론가들이 이러한 객관적 성격 검사를 즐겨 사용한다. MMPI. MMPI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서웨이가 이끄는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다면적 인성검사법이다. 대학생들의 성격 검사와 기업체에서의 인사관리 등에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 22종의 세분화된 표준 집단을 통해 제작하였다. 원래 정신의학적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였다. EPQ는 아이젠크의 성격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성격차원 검사로서 외내향성이 신경증적 경향성엔 정신병적 경향성피 및 허위척도L의 4개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MBTI. 1920년대에 마이어스와 브리그스가 문헌 및 여러 사람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융의 성격 유형 이론과 접목하여 MBTI 검사를 개발하였고 인간 행동의 다양성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인식과 판단에 대한 선호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애니어그램. 다양한 행동 양식에 따른 개인의 심리 특성, 장단점 이해를 위한 성격 검사 도구로서 9가지 성격 유형을 구분하였다. 주요 개념으로는 기본 성격 유형, 힘의 중심, 날개 통합과 퇴화 방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16성격요인 검사, 애니오 성격검사 등이 있다. 2. 투사적 성격검사. 모든 투사적 성격검사는 피검사자의 반응을 제한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비구조적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는 피검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의미를 찾기가 곤란하거나 애매한 그림을 제시해주고 그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대답하도록 한다.
이때 검사자는 응답에 영향을 주는 어떤 단서도 피검사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투사적 검사는 피검사자가 대답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격을 그 검사 자료에 투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검사이다. 투사적 검사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융통성이 있고 게임처럼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부담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검사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위조될 가능성이 적다. 예를 들면 상상력을 측정하는 검사라고 피검사자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잠재적 성문제와 같은 무의식적 생각이나 환상 등을 털어놓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사적 성격 검사는 검사자의 능력이나 편견에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 이것이 투사적 검사의 단점이다. 투사적 검사는 정신분석적 성격이론가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투사적 성격 검사로는 로르샤 검사와 주제통각 검사를 들 수 있다. 로르샤 검사는 개인의 지각 과정을 통하여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1921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로르샤가 10개의 표준화된 잉크 반점 카드를 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로르샤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한 장의 잉크 반점 카드이다. 10장의 카드는 한 번에 하나씩 정해진 순서로 피검자에게 제시되며 피검사자는 각 잉크 반점 카드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대답해야 한다. 이때 피검사자는 카드를 돌려서 어떤 각도로든 각 잉크 반점을 볼 수 있으며 각 잉크 반점에 대해 제한 없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 주제통각 검사는 1935년 하버드 대학의 목건과 머레이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로르샤 검사보다 더 널리 쓰이고 있는데 한 명 이상의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2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TAT의 과제는 검사자가 카드를 한 장씩 제시해주면 피검사자는 그 장면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그 장면에 나오는 인물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TAT에서 제시되는 카드들은 피검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TAT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점수 체계가 요구되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응답을 항상 피검사자 자신의 개인적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투사적인 기법이 있다. 성격 검사를 비롯한 심리 검사는 개인의 특성을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하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통하여 상담이나 진로 진학 장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알고 심리 특성을 활용하여 진로나 직업 등 인생 전반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검사 결과를 너무 맹신하거나 마치 점성술처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최근 들어 인터넷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떠도는 심리검사가 많은데 출처가 없이 상업적으로 떠도는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마치 성분도 모르고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검증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결과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감사합니다.